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3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시장의 그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였죠. 네 가지 정도. 크게 보면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그 미시경제학에서는 선택 이론과 그 시장 이론 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요. 거시경제학은 경기 변동론하고 경제 성장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그 기본 원리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1번부터 4번까지는 선택과 관련된 원리였고 선택 이론과 관련된 원리였고 그 5번부터 7번까지는 시장 이론이었죠. 그 다음에 8번이 경제 성장과 관련된 원리였고 그 다음에 9번과 10번이 경기 변동론과 관련된 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본 원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렇게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원리가 1번 원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상충관계와 관련된 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하고 관련된 원리고요. 두 번째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된 그 무엇이다. 이게 바로 이제 기회비용과 관련된 원리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한계 원리와 관련된 원리였고 네 번째 원리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이건 이제 경제적 유인과 관련된 개념과 관련된 원리였습니다. 요게 이제 선택과 관련된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상충 관계는 일종의 선택의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선택 상황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상충 관계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건 그 반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포기가 뒤따른다는 거죠. 선택을 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좋은 거 모두를 선택할 수 없죠. 이게 바로 희소성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충관계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희소성이 없다면 희소성의 세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포기돼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선택의 상황, 선택의 전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이론과 관련된 기회비용인데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기회비용 개념은 무엇을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그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을 해야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한계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얼마나 선택할지의 문제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저번 시간 했지만 사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사과를 몇 개 내가 선택을 하지 할 때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더 샀을 때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형량을 해서 한계 편익이 크면 선택을 하고 한계 편익보다 한계 비용이 크면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묘하게도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죠. 네. 우리가 자극이
자극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듯이 이 효용 또는 만족도라고 하는 건 뭘 소비를 하든 간에 그 소비가 잦아지면 만족도, 즉 추가적인 만족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두 개를 형량해서 그 개수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선택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계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이거 인센티브죠. 네, 경제적 인센티브, 유인이란 말하고 인센티브라는 말하고 같으니까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경제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의 변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자기 선택지를 변경시키거든요. 예, 인센티브 구조가 달라지면 어떤 것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거기에 대한 소비는 줄이잖아요.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오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변동합니다. 네, 선택량이 변동을 하게 되죠. 네, 어쨌든 그 상황이 선택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상충 관계는 선택의 전제 또는 선택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우리가 희소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선택의 얼마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네 번째가 선택의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또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 또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욕망에 비추어서 내가 자원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이 개념에 입각해서 또는 이 네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선택을 하면 그게 합리적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개념 또는 원리들을 1번부터 4번까지 서술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시장 이론인데, 저번 시간에는 6번까지 5번에서 7번까지죠. 우리가 5번에서 7번까지 시장 이론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거래 이익과 관련된, 거래 이익은 이제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게 이제 그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입니다. 거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급자족 경제보다 교환 경제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한테 이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해야죠. 그러면 거래하지 않는 자급자족 경제보다 거래를 하는 교환 경제가 훨씬 더 모든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니까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란 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에 관련된 이유에 관한 개념이다. 거래를 하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 형성의 이유와 관련된 게 저 거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6번 효율성은 시장의 결과입니다. 네, 시장은 시장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원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즉 시장 경제 체제는 효율성을 달성한다. 즉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잖아요. 자원 배분. 그러니까 욕망에 비추어서 자원을 잘 배분하는 수단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 자원이 배분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시장은 효율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게 6번 명제고요. 7번은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게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번 원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즉 그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버려 둬라. 이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건 정부로부터의 자유거든요. 정부가 내버려 둬라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가 역사에서 인류에게 있어서 시장 경제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정부가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서 간섭을 했습니다. 네, 간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유가 별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 시장 경제 체제가 내버려 둬라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요구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도. 다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제한된 정부예요. 정부가 권력을 쓸 때 제한되게 쓰라는 겁니다. 즉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시장 경제 체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둬라. 경제적 자유주의니까 정부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근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없어야 된다 또는 무정부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권력만을 쓴 제한된 개입만을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정부 역할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요. 시장을 형성적 기능이 역할이 있고 시장의 형성 그리고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 역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고 시장을 형성하는 거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게 시장. 이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정부 상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안 됩니다. 아마 국가가 법을 통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벌어봐야 남들 좋은 일만 시킬 거예요. 남들에게 약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벌어놓은 재산을 자기가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줘야만이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비로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축적한 재산을 스스로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또는 국가가 없으면 사실은 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유재산권이 존재해야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바로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기 게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 게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게 있는 상황이 존재되지 않고서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사회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어야 돼요. 공정한 거래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또는 공정한 경쟁이죠.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됩니다. 네. 공정하지 않게 시장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남들보다 좋은 물건을 이게 내가 만든 물건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좋으면 좋을수록 잘 팔리거든요. 그래야 내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어요.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받기 위해서 줄 때도 주는 이 상품이 남들이 보기에 좋은 상품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물건을 생산을 했을 때 나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생산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 타인을 더 만족시켜주는 상품이 팔리게 돼 있어요. 그 상품이 팔리게 되고 그게 경쟁이죠. 예.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그런 식의 어떤 경쟁이 잘 일어나야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물건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좋지 않은 물건들은 타인이 보기에 좋지 않은 물건들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좋은 물건들만 시장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장이 좋게 형성이 되고 시장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해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물건만 남게 되고 좋은 상품만 남게 되고 결국 경제는 효율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가치가 더 높은 물건들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좋은 상품만 존재하도록 시장을 만들어주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기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A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좋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누군가가 특혜를 준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람에게만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특혜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경제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형성되려면 공정한 이 특혜가 없어야 돼요. 이건 특혜가 없어야 됩니다. 특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부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부 스스로도 특혜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부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텐데 하나는 시장 실패 상황입니다. 시장 실패 상황이고 하나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경기 안정화. 요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 우선의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한다 그랬죠. 시장이 분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소득 분배를 합니다. 소득 분배라고 하는 건 내가 노동 시장에서 임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본 시장에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대를 받죠. 이런 식으로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받는 게
소득입니다. 그런 소득을 시장에 의해서 합니다. 그 시장에 의해서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인생에 있어서 불운이 있어가지고 신체를 훼손해 당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운명적인 것도 있고 능력적인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간은 시장에 참여해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거는 시장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시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다시 재분배, 소외된 사람들,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조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시장에 소외돼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 너무 많아 버리면은 사회 불만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러니까 사회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소득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는 시장이 하는데 재분배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함으로 인해서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기라고 하는 건 그 경제 활동의 총체거든요. 네, 소비, 뭐 교환, 생산,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면 경기가 좋다. 그다음에 그런 소비 교환 생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진폭이 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완만할수록 좋아요. 네, 완만하길 바라는데 그 완만하게 이렇게 너무 진폭이 큰 거를 이런 식으로 경기를 완만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경기가 침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1929년에 발생했던 1929년에 발생했던 대공황이랄지 아니면 뭐 2008년 미국과 세계 금융위기랄지 이런 게 보면은 경기가 한참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살짝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경기 안정화 정책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경기를 안정화시켜주는 진폭을 바로 잡아주는 진폭을 아주 좁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데 뭐 그 경기 안정화 정책은 이제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이 재정 정책이라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통해 가지고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고,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요거는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네, 이게 경기 안정화, 그러니까 경기를 이렇게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을 보완해주는 기능으로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 실패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에 정부가 또 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 원래 아까 시장의 결과물로서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효율성을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율성이 잘 시장이 달성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정의를 하면 시장의 오작동 또는 시장의 부존재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시장 실패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의 오작동 또는 시장의 부존재로 인해서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시장 실패 상황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요 원인이 있어요. 네, 시장 실패의 원인이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 네 가지가 이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안정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 아주 좋지 않은 상품은 퇴출되고 좋은 상품만 시장에 남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경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경쟁이 잘 안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시장에 누군가가 지배력이 있는 아주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 또는 소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시장을 장악해서 시장을 지배해버린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 네,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경쟁이 잘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존재하고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그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장 실패 첫 번째인 시장 지배력 또는 불안정 경쟁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부 효과인데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어떤 거래, 그 시장이라는 건 거래하는 곳이니까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손해를 손해를 받는 경우, 피해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걸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거래 당사자들만 고려를 하잖아요. 네, 고려를 합니다. 파는 사람은 소비자들을 고려하고 사는 사람은 이 파는 사람의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그 거래 당사자끼리의 어떤 자신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것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또는 합리적 선택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그 거래 행위가 제3자한테 엉뚱한 제3자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외부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네,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폐기물 또는 대기 오염 물질 또는 수질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생산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반드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끼리는 사실은 그 쓰레기를 별로 고려하지 않거든요. 거래 당사자끼리는 그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거래를 통해 가지고 두 당사자한테 이득이 되는 거래가 될 것인가만 생각을 하지, 그게 환경 오염 물질을 그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 생산을 하는 그 공장에서 배출된 어떤 쓰레기를로부터 그 인근에 있는 그 공장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건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장을 돌리는 생산자가 그 생산을 잘 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생각만 하지, 그 부수적으로 나온 환경 오염 물질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그 공장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시장 내부에서 내부의 거래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주민들의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생각 외부에 있다는 것이죠.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득이에요. 그 상품을 거래를 했다면 뭐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러니까 두 상대방 자체가 이득이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두 당사자 사이에 이득이 있는데, 사실 그 부수적 효과로서 제3자가 그야말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외부 효과 또는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비용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두 시장 참여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환경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전체 사회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죠. 거래하는 두 당사자 간에는 분명히 만족이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분명히 거래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두 당사자만 고려를 하면 분명히 합리적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한 것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선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외부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외부 효과. 네. 시장 참여자 이외의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 그 상황이 이제 외부 효과예요. 이때 외부라고 하는 건 시장 참여자들 이외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외부성,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재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공재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생산되자마자 소비가 이루어지는, 즉 생산되자마자 공공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합니다. 생산되자마자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는 그걸 사적재라고 그러는데,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는 생산되자마자 공공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생산을 하면 처음에 이게 딱 생산됐을 때는 그럼 생산한 사람의 소유죠. 예. 그리고 이거를 타인을 위해서 쓰게 만들려면 내가 그 타인한테 이걸 주어야 됩니다. 대가를 받고 주겠죠. 예. 대가를 받고 이걸 주고 나는 요거를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원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고 이걸 주면은 타인이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이걸 생산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생산되자마자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특이한 재화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공공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애가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입니다. 네.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죠. 군인이 우리나라 국경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국경을 지키고 있는 일이 생산되자마자, 그런 서비스가 생산되자마자, 그러니까 그 국경을 지키는 그 어떤 그 군인들이 딱 완비가 돼가지고 그 서비스가 생산이 되자마자 우리는 그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국방 서비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국경 내부에 있는 사람 모두의 것이 돼버려요. 국방 서비스는. 그래서 일단 생산이 되고 나서 그 대가를 어떤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군인을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 무기도 사서 주고 해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 서비스 또는 국방 서비스를 생산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선량한 시민이 거기에 대한 그 국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가를 받을 수 없죠. 이미 생산되자마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줄 유인이 없는 겁니다. 이미 누리고 있어요. 생산되자마자. 굳이 대가를 내가지고 내가 그걸 대가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죠. 돈을 내지 않고 국방 서비스에 타버리는 겁니다.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점점 그 선량한 시민은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국방 서비스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산되자마자 공공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는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시장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시장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재는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못하면 내가 그걸 공급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경찰 서비스잖아요. 예, 그 우리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게 경찰 서비스인데, 경찰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단 생산되기만 하면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는 정말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 다 필요한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 그 이 치안이나 국방이 없으면 질서 유지 또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산되지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인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가 그냥 생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또는 공공기관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한다. 그래서 시장을 보완하게 된다. 정부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맨 마지막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생산한 사람, 즉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질이 좋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를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균등하지 않아요. 둘 다한테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일 때는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네,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고 엉뚱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좋은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 살아남지 못하고 좋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만 시장에 살아남습니다. 네.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예컨대 뭐 우리가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경우가 뭐 중고차 시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중고차 시장에서 이 중고차를 소유한 사람은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중고차가 얼마나 질이 좋고 그동안 뭐 사고가 얼마나 났고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예. 이게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이 중고차 상태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중고차인지 나쁜 중고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전혀 모르는 정보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좋은 차든 나쁜 차든 평균적인 가격으로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좋은 차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소비자 입장에서 있고 이게 나쁜 중고차라면 낮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사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평균치를 내버리는 거예요. 평균치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고차 중에 좋은 중고차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중고차에 대해서는 뭐 예컨대 뭐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나쁜 중고차에 대해서는 한 뭐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평균 이 좋은 차이거나 나쁜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확률 2분의 1로 그냥 그 중간 정도 중간 그러니까 좋은 차와 나쁜 차한테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가격의 중간 정도의 중고차를 사려고 할 거예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을 지불을 한다 그러면 좋은 중고차는 4천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데 사실 4천만 원으로는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다 없어질 겁니다. 도망가게 되고 나쁜 중고차만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이럴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악화되죠. 네. 시장이 악화돼 좋은 재화나 서비스는 밀려나고 나쁜 재화나 서비스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효율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취득을 해서 이 중고차가 좋은 차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좋은 중고차도 중고차 시장에 살아남아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그러면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고 정보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 수업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지 여러분보다는 분명히 잘 알죠. 근데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를 잘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 들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듣고 있지만 안 들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만족스러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즉 나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안 들었다면 큰 손해였겠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가 있죠. 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시장을 형성하는 기능,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정부가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해서 그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상정하는 게 그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개입을 할 때는 제한된 정부다. 제한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죠. 그 자체로 아닐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있어서 요런 경우 아까 뭐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뭐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설치를 해두고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7번밖에 못했는데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하여튼 정부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 다음 시간에는 그 8번, 9번, 10번 이야기를 할 텐데 요 8번, 9번, 10번 이야기는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번은 경제성장, 거시경제학 크게 경제성장론과 경기 변동론 또는 경기 순환론이라고 불리는 그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8번이 바로 경제 성장론과 관련된 원리예요. 그 다음에 9번과 10번이 그 경기 변동론 또는 경기 순환론과 관련된 그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 써둔 것처럼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국가 경제, 국민 경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시경제학에서는 그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 개개인들의 시장에서 모여서 거래를 하잖아요. 자기 사익을 추구하면서 집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거시경제학은 처음부터 전체를 봅니다. 미시경제학은 처음에 개인이니까 부분으로부터 전체로 가는 논리 구조라면 거시경제학은 전체부터 다뤄요. 전체부터 다뤄서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국가경제 상태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태를 해서 국가경제 전체적인 것들을 조망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그 국가의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국가의 물가 수준은 어떤지,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개입하는 걸 처음부터 용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아까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경기 안정화 정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